4.15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주말인 오늘 지금 들으신 것처럼 여야는 핵심 승부처 수도권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잇단 막말 논란 속에 막판 선거 판도가 어떻게 변할지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총선 전국,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한현희 기자가 전해준 것처럼요. 미래통합당, 자 이제 선거가 나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매우 바쁠 시간인데 황교안 대표하고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만나서 지금 최근에 이 차명진 후보 막말 그리고 또 징계 논란을 가지고 사퇴 수습을 위해서 만났습니다. 지금 이 막말에 징계 논란까지 겹쳐서 매우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심각한 상황이죠. 뭐 아직 이번에는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엄청난 파장이 있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좀 그래도 그 상황을 제대로 보는 것 같아요. 심각하게. 그런데 저는 황교안 대표의 반응을 보고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황교안 대표가 한 건 아니죠. 당윤리위원회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당윤리위원회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처분을 내는 거 예컨대 탈당을 권유했다. 이 정도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요. 김대호 후보 지금 제명했잖아요. 김대호 후보보다 훨씬 더 파장이 큰 발언을 했어요. 차명진 후보는. 그게 또 국민 전체 정서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이거든요. 세월호 유가족들하고 자원봉사자들한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또 그분이 그전에 세월호 관련해서 막말해서 3개월 동안 당원권 정지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또다시 그보다 더 심한 말을 했으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렇게 수습될 문제가 아닌데 왜 지금 통합당이 저렇게 대응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대응이 결국은 더 안 좋은 상태로 끌고 내려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저는 황교안 대표 만났다고 보거든요. 황교안 대표한테 좀 강력한 조치를 해달라고. 우리 당 대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차명진 후보는 계속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저 문제가 과연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선거 때까지 절대로 가라앉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배종찬 소장님. 네. 지금 황교안 대표도 김종인 위원장도 우리 후보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윤리위원회에서는 제명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유권자들은 어떻게 인식을 할 수 있냐면 이중적 판단으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부에서는 선을 그었지만 여전히 후보가 선거에 지금 유세를 하고 있다면 유권자들이 이건 뭐지? 라고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가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 사전 투표는 주로 적극 투표층, 적극 지지층들이에요. 결집에서 새몰이가 일어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막말 파장을 우리가 마지막 변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15일 마지막까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부동층이에요. 스윙보트입니다. 이들은 기다려봅니다.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 그럼 나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투표를 어디 쪽에 하든지 아니면 투표하지 말든지 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바로 본선거일 날 투표를 하는 스윙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중적 판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왜 막말이라는 것이 중요한 변수냐면 중도층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미래통합당은 어떤 유권자보다도 빨리 투표소로 견인해야 되는 유권자층이 바로 샤이 보수입니다. 아니 왜 이래? 이거 우리가 바랬던 방향이 아니잖아. 이래 버리게 되면 이게 타격을 받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2012년의 추억이 있어요. 그때도 서울에 한 후보가 막말 발언을 하면서 일파만파 서울 판세, 심지어 수도권 판세까지 영향 주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막바지라 이때 정말 여당 심판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이 막말 발언으로 일당이 못 됐잖아요. 네. 최진봉 교수님, 앞서서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과 황교안 대표의 만남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뭐 이런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주셨는데 이번 이제 논란, 통합당의 징계 이런 것들이 총선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분석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중도층, 배 소장도 얘기하셨지만 중도층 같은 경우에 이런 태도에 대해 상당히 실망감을 가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서 중도층 중에 보수적 성향을 가진 분들은 통합당이 기대를 걸었었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판단이 내려지면요. 그분들은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의 표심이 엄청나게 한마디에 영향을 받게 되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중요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세월호는요. 온 국민의 가슴이 아픔으로 상처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 상처를 건드려서 또다시 이런 막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한테 큰 상처를 주는 말이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방송에 쓸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것도 선거 토론 방송이잖아요. 이거는 그 선관위에서
주최하는 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최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지금 말을 안 하고 있고 이게 여론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엄청난 분노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선거를 나흘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또 이 N번방 사태와 관련해서 미래통합당이 뭐 관련해서 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그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이 논란을 지금 사전에 김종인 위원장이 차단했어요.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낫다. 쓸데없는 소리다. 입 다물고 있어라. 이렇게 네. 얘기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메시지가 흐려져 버리는 거죠.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막판에 지지층을 결집할 때는 역시 메시지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어쨌거나 간에 저쨌거나 중도층과 샤이 보수를 끌어들여야 되는 것이 김종인 위원장의 영입 이유거든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에게 기대하는 건 뭐겠습니까? 중도층입니다. 그렇죠. 선거 승리 마법사라고 하잖아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김종인 위원장 그러면 경제 이슈예요. 그런데 지금 N번방이 나와버리고 막말이 돼버리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경제 이슈가 먹혀들지를 않습니다.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하고 있는 것은 경제와 조국 프레임을 걸어서 어떻게든 지지층들을 결집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제 살리기냐 아니면 조국 살리기냐 그래서 사실 이건 경제를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N번방이 나와버리면 경제 이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둔감해져 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하려고 했던 전략 메시지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입 다물어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최재명 교수님. 예. 이 민주당은 사실 이번 폭로를 사실상 예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랬었죠. 이 공작 정치에 이용될 수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예상을 한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N번방이라는 게 파급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네. 근데 예. 쫓기는 입장, 즉 뒤를 쫓아가는 입장에서는요, 뭔가 파급력 있는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무리를 하더라도 예컨대 왜냐하면 선거가 며칠 안 남은 상태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잖아요. 어떤 얘기를 던지면요, 네. 그 얘기가 확인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하루 이틀 남겨놓고 이 말 터트려 보세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 파급력이 일단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몇몇 사람이 예측을 했었고 예. 그게 될 뻔했죠. 그러니까 뭐 주말 사이에 그런 얘기를 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결국 안 했는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통합당이 이걸 잘못 꺼내들면요 도리어 역풍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확실한 증거나 물증이 없이 이런 얘기를 했다가는요. 후폭풍 받지 않겠어요? 정쟁으로 이걸 활용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문제는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여성들에 대해서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고요. 성폭력뿐만 아니라 성착취라고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고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잘못해서 누군가가 피해자에 대해 신상이 공개가 되거나 어떤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공개가 되는 경우에는 2차 가해나 2차 피해라고 하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충분한 물증이 없고 만약 2차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정보가 포함된다고 하면 그거 발표하는 것 자체가 도리어 역풍을 맞아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그게 바로 김종인 위원장이 우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낙연 상임 네. 선대위원장도 오늘 수도권 험지 곳곳에서 이제 지원 유세를 펼쳤습니다. 이 통합당의 막말을 겨냥해서 언급을 했죠. 그렇죠. 이제 지금 한국당에 이제 막말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선거라는 것은 지금 깜깜이 기간은 말년병장 같은 심정이에요. 낙엽 하나라도 이제 떨어지는 낙엽에 조심해야 되는 것인데 이때 이제 나오는 그런 발언들이 자칫 또 이 미래통합당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럼 이게 우리가 위기 상황이다. 상당히 선거 판세가 위험해지겠다. 그러면 이것이 또 역풍이 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일견.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도 오히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아주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하게 되게 약간 비교하는 그런 선거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고 또 이제 깜깜이 기간 때는 여론조사 결과가 안 나옵니다. 예. 이 영향이 어떻게 미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막판 선거 전략은 상대방의 약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상대적으로 이 비교 우위에 있는 우리의 장점을 강조하는 이런 네. 전략을 구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한번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럽 여론조사인데요. 자, 한번 보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44%까지 지지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23%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무당층이 근데 줄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선거가 가까워지게 되면 예. 일단 이제 무당층은 줄게 됩니다. 그리고 네. 무당층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가 상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예. 무당층은 대체적으로 이제 보수층 성향이 강하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분석을 해왔어요. 그런데 네. 이제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이제 무당층이 줄어든다는 것은 적어도 이제 최대한으로 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무당층 비율이 네. 그래프를 지금 보고 계시죠? 한 18% 적지 않은 비율이에요, 그죠? 예. 그런 만큼 이 무당층이 과연 투표를 하느냐, 투표를 한다면 이 무당층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샤이 보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도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는데 최 교수님.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일직선으로 수평을 유지하다가 올라가는 이유는 역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동반 상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요, 지금 4주째 2월, 3월 4주째 보면은 무당층이 27%였는데요. 최근 조사가 18%면 거의 9% 포인트가 떨어진 건데, 지금 미래통합당은 거의 똑같고, 예. 더불어민주당만 지금 거의 7, 8%가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무당층에서 이제 서서히 마음을 정하는 층이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좀 더 가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이제 잘 보면 예. 그래프를 계속 보여주세요. 예. 자, 27%인데 약 9% 포인트가 예. 이 중에는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무당층도 있어요. 예.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을 찾아가는데 중도 성격이 강합니다. 근데 예.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으로 갑니다. 그런데 왜 18%에서 여전히 이 미래통합당 쪽으로는 안 가느냐? 이들이 샤이 보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뭔가 미래통합당 쪽에서 미래통합당을 지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으면 찾아가요. 근데 아직까지도 샤이 보수는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해 볼 수도 있겠죠. 네. 최진봉 교수님도 한번 분석을 해주시죠. 저는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쪽 무당층이 많이 넘어갔잖아요. 예. 두 가지 요인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뭐냐면 막말이에요. 물론 차명진 후보 막말 전에 이거 조사된 내용이지만 예. 그 전에도 막말 얘기가 예,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김대 후보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일정 부분 반영됐을 것. 두 번째는요. 예.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난 기본 지원금 주기로 얘기했잖아요. 예. 그 처음에 잘 아시는 건 통합당 반대했습니다. 왜 그 현금 살포하고 이거는 총선용 현금 살포하면서 엄청나게 반대했었고요. 예. 재정 건전성 악화된다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계속 반대하다가 여론이 돌아서니까 결국 통합당도 나중에는 그럼 100% 다 주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결국 예. 정부가 나서서 여당과 정부가 나서서 지금이 엄중한 상태인 것을 판단하고 그 엄중한 상태에 국민들을 도와야 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망하는 걸 막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지원하겠다 발표한 것이 또 주요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네. 지지율이 결국은 그 두 가지가 크게 영향을 미쳐서 무당층에 있는 분들이 마음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예. 이건 강조해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예. 누가 움직이냐? 무당층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그 내에 중도 성향이 강한 무당층들이 또 일부분은 또 진보 성향도 있어요. 예. 이들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는 겁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기 때문에. 예.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이전에도 막대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비례정당 예상 득표율도 한번 볼까요? 비례정당 예상 득표율도 변화가 지금 좀 있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네, 갤럽 조사인데요. 자, 보시면은 미래한국당이 30%, 더불어시민당이 28%인데요. 자, 눈에 띄는 게 정의당이 16%입니다. 약 6%포인트가 올랐고요. 열린민주당이 약간 떨어져 있거든요. 예, 10% 그렇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진보 쪽만 합하더라도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이렇게 합하면 50%가 네. 훌쩍 넘어요. 그렇죠. 예.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미래통합당은 대체로 미래한국당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예. 있어요. 네. 큰 변화가 없이 거의 싱크로율이 거의 100% 가까울 정도로 일치를 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모두가 더불어시민당 지지로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28%로 나타났는데 열린민주당까지 합하면 좀 비슷해집니다. 예. 예, 그런데도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까지 안 가죠. 예. 그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일부는 어디로 갔냐? 정의당으로 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대체로 진보 진영이에요.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더불어민주당 이 진보 진영이 정의당은 왜 그래? 우리는 우리 가족들 먼저 챙겨야 돼. 이렇게 해서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그래서 상당히 약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주춤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더불어시민당,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견제를 한 것, 선긋기 효과도 있고 또 하나는 범진보 진영이 봤을 때
우리가 비례 전문 정당도 만들고 좀 심했어. 그래서 좀 진보 성향이 강한 지금 통계표를 보면 예. 유권자층이 정의당으로 일종의 언더독 이펙트. 그러니까 약자라고 생각될 때 약간 동정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우리가 언더독 이펙트라고 합니다. 예.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서 정의당 쪽으로 좀 더 옮겨가는 이동하는 그런 현상인데 이 현상이 어디에서도 나타났냐? 예. 지역구로 보면 심상정 대표가 있는 고향갑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지금 뭐 한국 갤럽 조사 결과 어떻게 조사했는지 나왔는데요. 자, 교수님. 예. 이 최진봉 교수님 보면 정의당이 앞서 이 정당 조사에서는 6%였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비례정당 투표는 16%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당 지지하고 또 비례정당 투표하고 또 표심이 거죠. 다른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예. 그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 중에 이런 마음도 진보 진영뿐만 중도에 있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자고 할 때 예. 원래 취지가 뭡니까? 이런 정의당이나 다른 민생당이나 이런 소수 정당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의석수를 늘리게 해주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것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싸우면서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를 했는데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거대 양당이 자기들 또 자매정당 만들어가지고 그거 완전히 무산시켜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스스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정의당이 그렇게 오랫동안 수건으로 준비해 왔고 또 연동형 비례대표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의당에게 일정 부분 표를 몰아주겠다는 마음이 일정 부분 생겼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즉 예. 지역구에서는 뭐 한 당,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한 당을 찍겠지만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지난번 선거에도 사실은요 민주당 지지층이 일정 부분 정의당을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는 정의당을 찍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네. 그런 경향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그건 민주당이 통합당처럼 동일한 행동에 대한 실망감이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저는 보여져요. 즉 네. 연동형 비례대표 원래 취지를 정치권에서는 무산시켜 버렸지만 네. 유권자들이 그걸 다시 찾아주려는 노력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주요 지역 판세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최근 여론조사 결과로 이제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대구 수성갑부터 볼까요? 네. 네, 대구 수성갑 후보 지지도를 한번 보시면 뭐 조사 기관마다 좀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예, 붉은색이 미래통합당, 뭐 밀레니얼 컬러라고 하는데 예, 붉은 색깔이 좀 더 높게 나타나죠. 네. 그런데도 보면은 제일 오른쪽 KBS 조사 결과를 보면은 오차 범위 내에 팽팽합니다. 네. 이건 왜 그러느냐? 예, 예. 지금 여기는 기본적으로 대구, 경북, 특히 대구 지역은 코로나19의 피해가 가장 또 큰 네. 곳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또 선거는 또 코로나19의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정권 심판론 성격이 강한 보수 기반이 있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다소 판세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다른 지역이 아니라 수성갑입니다. 김부겸 후보는 누굽니까? 차기 대선 후보예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박빙승부로 이제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것. 여기서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최근 조사에서는 좀 더 붙어 있는 제일 오른쪽 그래프를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이유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은 투표하러 적극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김부겸 후보와 주호영 후보 간의 결정은 30세, 40대의 표심이 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예. 이 지역이 지금 사전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에요. 예. 그러면 본 선거일 날 얼마만큼 30, 40대가 적극적으로 투표하는 자가 마지막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최진봉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김부겸 예. 지금 의원, 그러니까 김부겸 지금 후보죠. 김부겸 예.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인물론을 보는 거거든요. 결국 예. 인물론. 첫째,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함께 본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정부가 잘했다고 하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그것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깜깜이 선거 기간이지만 이 기간에 표의 변동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물론 팽팽한 접전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어느 한쪽이 아주 우세한 성적으로 이길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요. 예. 조영 후보 같은 경우는 인물보다는 저는 정당을 보고 찍는 경향이 많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대구 TK정은 전통적으로 보수고요. 예. 보수 지역이고요. 또 통합당이 대대로 이제 지역구를 계속 유지해왔던 것 중에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김부겸 후보는 차기 대권 후보로서 민주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왜냐? 대구 지역에서 당선돼서 만약에 국회로 들어가게 되면요. 그 자체가 힘을 받게 돼요. 예.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TK에 있는 분들 중에 진보 진영에 있는 분도 있고 민주 세력을 지지하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분들 입장이나 중도 세력 입장에서는 이분을 좀 키워서 우리가 민주당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인물론 중심으로 가게 되면 김부겸 후보가 일정 부분 선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고 예. 보여집니다. 네, 계속해서 또 다른 접점 지역 한번 더 보겠습니다. 경남 양산으로 가볼까요? 자, 김두관 민주당 후보 또 나동현 통합당 후보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양산이죠. 예, 자, 그래프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렇네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양산을 지역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PK 지역이기 때문에 양산 정권 심판론이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네. 대통령의 이게 사저가 있는 곳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배경 효과,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기본은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런데 두 사람 다 한 사람은 경남지사고 또 한 사람은 전 양산시장이라서 네. 예.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도 거진 비슷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작동이 되느냐? 결과적으로 우리가 30, 40대도 30대도 중요하지만 이때는 거의 팽팽했을 때는 중도층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이념을 나눌 때 진보냐 보수냐 예전에 한 40대 중반으로 나눠봤어요. 네. 요즘은 100세 시대입니다. 50대 중반으로 나눠져요. 예. 그래서 이 지역에서도 통계표 결과를 보면 50대가 어느 쪽으로 가는 조사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두 사람의 희비가 아주 소폭이지만 엇갈려요. 네. 그래서 50대가 어디로 가느냐. 또 한편으로는 중도층 유권자들의 양산 지역 개발을 생각할 때 오히려 큰 사람이 와서 대선 후보로 나가주면 좋겠다라는 것과 전 양산 시장 다시 국회의원이 되면 좋겠다. 이 논리가 어느 쪽이 강하게 먹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전반적으로 동의하고요. 아까 네. 말씀하신 이게 대통령 사저가 있는 곳에 상징성이 있습니다. 예. 양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놓고 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면 일정 부분 당을 지지하는 쪽이 경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인물도 물론 나동현 후보 같은 경우 시장을 오래 했거든요. 여기서. 예. 그러니까 지지층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이제 정당을 보도 투표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인물보다는 정당의 지지율이 더 반영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물론 박빙으로 여기다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나동현 후보가 여기서 오랫동안 지역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갖고 있는 인지도나 이런 부분 또 있어요. 물론 김두관 후보는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거 대권까지 도전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입지전적 인물이잖아요. 예. 이장부터 시작해서 장관까지 했던 분이고 국회의원 했던 분이라 예.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여기도 우열을 가리기 힘든 그런 경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경남 양산을 후보 지지도 살펴봤고요. 네. 이번엔 전남 목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남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곳이죠. 여기는 김원희 민주당 후보, 또 현역인 박지원 민생당 후보, 또 윤소하 정의당 후보 이렇게가 지금 겨루고 있죠. 네. 목포는 우리가 항구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한때는 또 우리의 정치적으로 목포는 지원이다 그랬어요. 이게 그만큼 박지원 후보의 영향력이 막강했는데 그래프를 좀 보시면 왼쪽 편에 있는 두 개의 그래프는 좀 차이가 나는데 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좀 격차를 줄인 거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 정치 구단인 박지원 후보도 상당히 지금 현역 의원이지만 민생당 후보인데 벅차요. 왜? 사실은 김원희 후보도 김원희 후보지만 이 지역에서 사실은 세 명과 대결하는 겁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영향력 지금 지지율이 압도적이에요. 호남은. 여기에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것이 이낙연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이낙연 막강한 대선 후보가 또 영향력을 발휘하는 곳이 전남 지역이기도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벅찬데 그래서 지금 오른쪽으로 와 보면 그때도 비슷해진 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 지역 유산이 있어요. 마지막 보통 호소할 때 본인이 지금 지지율상 약세자일 때 언더독 이펙트 동정도를 유발합니다. 그래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적통을 잇고 있는 시종자는 나 아닙니까? 하는 읍소 전략을 이제 쓰고 있는데 네. 그것이 어느 정도 먹힐지는 모르겠어요. 이 지역에서 중요한 것은 일단 원도심, 구도심 이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워낙 지금 정당 지지율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윤소와 정의당 후보가 오히려 김원희 후보의 표를 가져가기보다는 네. 박지원 후보의 표를 가져가는 현상이 나타나요. 왜? 이 지역이 다 진보 지역 기반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고 마지막은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누굽니까? 손혜원 의원의 영향력이 모르게 미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예.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여기는 그야말로 정당 지지율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인물론으로 보면 박지원 의원이 사실은 인지도 이런 면에서 뭐 탁월하잖아요. 예. 그런 그렇죠. 점에서 본다면 예. 정치 구단이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박지원 의원의 행보를 보면 민주당에 나와서 여러 군데를 거쳐오면서 민주당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남 지역은요. 제가 이렇게 몇 번 아는 분들하고 통화도 해보고 이러면 분위기 자체가 민주당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일정 부분 작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전보다 훨씬 더 민주당의 그 바람이 크게 불고 있다. 지난번에 국민의당이 엄청나게 바람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이제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국민의당에 대한 그러니까 예전에 국민의당이고 지금 민생당으로 일부가 또 옮겨왔는데 그 정당에 대한 어떤 지지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이 정도로 나오는 것도 저는 박지원 의원의 개인 인물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정당이 민생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는 박지원의 인물론보다는 민주당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로 갈 것이다. 그래서 예. 결국 민주당이 더 우세한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예. 네, 전체적으로 지금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면서 그렇죠.
민주당 후보들이 어느 정도 반사 이익을 지금 보고 있다는 분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대전 중구로 가보겠습니다. 대전 중구는 지금 황운하 민주당 후보가 이응권 통합당 후보를 아주 소폭 앞서는 것으로 네. 이렇게 나타났어요. 왼쪽- KBS 조사 결과하고 대전 MBC 결과하고 약간 차이가 있죠? 왼쪽과 오른쪽이에요. 자, 네. 3월 말을 보시면 왼쪽인데 대전 MBC 거의 비슷하죠. 네. 이때만 하더라도 논란이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이 지역에서. 그런데 4월 초, 3월 말을 관통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부쩍 올라가 버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KBS 조사에서는 뭐 10% 이상 포인트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충청권 전반에 있는 현상이에요. 예. 충북, 충남, 세종, 대전. 그러니까 대전, 세종, 그다음에 천안, 예. 그리고 청주 이런 대도시권은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이 상당히 큰 영향을 줍니다. 아, 논란을 넘어서 버려요. 예. 그런데 충청 지역의 도농 복합 지역, 그러니까 농촌이 들어가는 지역은 그래도 상당히 팽팽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도시군의 영향력과 도농 복합 선거구 지역의 영향권이 다른 충청권. 그러니까 충청권이 사실은 이게 전국의 바로미터입니다. 대체적으로 예. 평균대로 나와요. 예. 그 영향이 지금 도시권의 지지율 비슷하죠.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율과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의 그러네요. 지지율 예. 그 비슷한 형태로 판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월 말만 해도 황운하 전 대전경찰청장 상당히 논란의 중심에 섰죠. 예. 그런데 예. 4월 달 올라가면서 이 논란이 적게 들린다는 것은 그만큼 판세에 대통령 지지율, 정당의 지지율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다른 분석도 예, 해주실래요? 뭐 비슷한데요. 예.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렇게 보면 돼요. 황운하 청장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청와대가 선거 개입했냐 안 했냐의 문제예요. 예. 그럼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진다는 말은 이거는 정권 흔들리고 대통령을 힘들게 만들려는 야당의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누구를 지지하겠습니까? 그러면 황운하 청장은 계속 주장하는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예. 이 사람이 경찰 출신이잖아요. 이 경찰 출신인데 검찰 개혁을 끊임없이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만약 이곳에 있는 유권자들이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지금 검찰이 너무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판단이 예. 들게 되면 당연히 황운하 청장을 지지할 수밖에 전 청장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즉 검찰 개혁이냐 아니면 정권 힘 실어주기냐 두 가지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자, 주요 관심 지역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제 여론조사 기관, 또 조사 의뢰 기관, 또 조사된 날짜에 따라서 좀 계속 차이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변화가 좀 나타난 것 같은데요. 네. 일주일간 앞으로 좀 깜깜이 구간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역시 뚜껑을 좀 열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예.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으니까 저도 뭐 뚜껑 열릴 것 같은데 예. 상당히 힘들어서 예. 그런데 이게 여론조사 기관마다 좀 조사가 달라지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조사 방법에 영향을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같은 조사 기관이 같은 선거 지역구를 또 뭐 일주일 전에 일주일 뒤에 이걸 좀 추세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걸 좀 더 참고 기준으로 삼으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선거 여론조사는 말 그대로 이 판세에 대한 그냥 이 그때의 판세의 흐름을 짚어주는 그때 네. 판세 조사하는 시점의 판세를 짚어주는 정도이지. 그래서 응답자가 연령대별 100% 투표를 할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실제 연령대별로 선거 결과는 투표율이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대로 연결해서 비교한다라는 것이 무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깜깜이 기간 중에 굉장히 역동적으로 판세가 변해요. 네. 박빙 선거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예. 수도권 지역도 그렇고 충청도 그렇고 이런 지역들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이후의 표심의 변화 그것까지는 다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참고하는 정도 수준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최정훈 교수님, 그 네. 여론조사가 보면 역대로 총선 여론조사는 이제 지역구 이제 뭐 253개 지역구가 네, 되니까요. 네. 근데 이게 보면은 이 퍼센트 포인트 차는 꽤 크게 나타나거든요. 실제와 여론조사가요. 그렇습니다. 예. 진짜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예.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대선이면 두 사람에 대한 평가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게 세밀하게 다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나온 여론조사가 끝까지 갈 거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뭐 오차 범위 내에서 다투고 있는 것은 저는 접전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여러 여론조사를 또 참고 사항이지 이 결과가 끝까지 갈 수 있다. 이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고요. 네. 지금 깜깜이 기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 여론은 얼마든지 출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네. 즉 각 정당은 열심히 뛰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뭐 사전 투표율 굉장히 네. 열기가 뜨겁습니다. 1,000만 명을 넘었다는 소식 오후 4시를 기준으로요. 1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왜 이렇게 높은 걸까요?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편의성. 지금 전국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 편리한 선거 투표 제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선거가 계속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사전투표는 높아지고 있어요. 네. 지난번 2018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20.1%, 그 이전에 10%대보다 더 올라갔죠. 예. 근데 이번 경우에는 적어도 한 25% 이상이 될 거라는 것은 일찌감치 또 예상이 되어 왔던 부분인데 네. 또 하나는 이제 새몰이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진영 간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빨리 가서 투표하자. 그러면 아 우리 지지층들이 많이 투표한 거다. 이렇게 또 우리가 이 선거전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새몰이 현상 때문에 적극 지지층들도 빨리 투표를 합니다. 네. 그 현상이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사전 투표는 높아지는데 총량적으로 많을지는 좀 두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 같은 경우만 해도 한 5분의 2 비율, 전체 이 투표의 5분의 2 비율이 사전 투표였거든. 그러면 이번에는 절반 정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총 투표율의 최종 투표율의 절반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과연 그럴지 또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늘어나는 현상도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참고로 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 투표율이 높으면 어느 당에게 유리할까요? 지금은 어느 당이 유리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각 정당마다 아전인수격으로 우리 당이 유리하다고 지금 네, 얘기를 하고 다들 있거든요. 그렇게 네. 말하고 있던데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전 투표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마음을 정하신 분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지 정당이 정해진 분들이 가서 투표를 해요. 아니면 아직까지 좀 지켜보겠다는 분들은 15일 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거기 나오신 분들이 다 이미 마음을 정하고 오셨기 때문에 각 정당마다 일정 부분의 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직 투표가 나흘 남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총선 전국 분석해봤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또 배종찬 인사이트게이트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